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 10장의 내용을 좀 빠르게 어,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통계적 추론 방법이었는데요. 10장에서는 이제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통계적 추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통계적 추론은 크게 우리가 추정과 검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계적 추론이 무엇인지를 먼저 얘기를 했는데, 통계적 추론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표본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으로부터 표본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모집단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통계적 추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추출한 그 표본 자체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모집단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추론이 이러한 통계적 추론의 관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유권자 중에서 그 A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고 싶을 때 그 중에서 100명의 유권자를 이제 추출을 한 후에 조사를 했더니 60명이 지지를 하더라 라고 할 때 100명을 추출을 했을 때 60명의 후보를 지지를 했기 때문에 표본을 이제 근거로 했을 때 A 후보의 지지율은 60%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값은 표본 자체에 대한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양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제 통계량이라고 부를 텐데요. 이 통계량 자체가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고 이 전체 유권자 중에서 A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하는 것이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모집단에 대한 특성은 우리가 특정한 추출한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통계량을 바탕으로 해서 추측을 할 수밖에는 없긴 하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추출된 표본에 대한 정보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통계량을 바탕으로 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는 그런 과정이 통계적 추론의 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그 추론 이외에도 그 모수에 대한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그럴듯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검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즉 모수에 대한 추론뿐만 아니라 추정뿐만 아니라 검정도 우리가 관심이 있는 통계적 추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통계적인 추론은 여러 개의 가능한 표본 중에서 우리가 추출한 특정한 한 표본을 바탕으로 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표본이 선택이 됐느냐에 따라서 그 표본으로부터 계산되는 통계량의 관측값이 달라지겠습니다. 따라서 확률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통계량의 추측 그 관측치를 통해서 바탕으로 모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추론 과정이 100% 정확할 수는 없고 부정확성을 반드시 포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추론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론적 근거로 삼는 것이 확률론, 특별히 표본 분포에 관한 이론을 우리가 바탕으로 추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 잠깐 언급한 대로 통계적 추론에는 모수가 어느 정도의 값인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추정과 모수에 대한 이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그럴듯한지를 판단하는 가설 검정으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두 가지 모두 그러한 결과, 즉 추정에서는 모수에 대한 추측치, 검정에서는 가설에 대한 이제 판단, 그 결과뿐만 아니라 그러한 추측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러한 판단이 얼마나 정확한지 하는 것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10장에서는 이러한 이제 통계적 추론을 하긴 하되, 그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10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주로 이제 표본의 평균에 대한 이제 추론을 생각한다면,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용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물론 항상 그러한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한 경우 중에서 특별히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거나, 혹은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모집단의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표본 평균 X바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비율도 관점에 따라서 일종의 표본 평균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모비율을 따질 때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검정과 추정하는 방법을 생각을 10장에서 했습니다. 정규 모집단 혹은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X바라고 부르는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근거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우리가는 그러한 이제 모집단을 정규 모집단이라고 부르는데,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면 표본의 크기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러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임의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는 정확하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X바의 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중심극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중심극한 정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이 존재하는 그런 모집단을 생각을 했을 때, 이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임의 표본, 랜덤 샘플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임의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표본 평균 X바를 생각을 하면, 이때는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커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정규 모집단을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가 크던 작던 상관이 없이 X바의 분포가 정확하게 정규 분포를 따르지만, 중심극한 정리를 우리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 보통 30 이상이면 충분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X바의 분포가 정확지는 않더라도 거의 근사하다, 정규 분포와 그런 내용이 중심극한 정리, Central Limit Theorem이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낸다면, X바의 분포는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 미와 같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인 그러한 정규 분포와 근사적으로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표준화를 이제 한다면, X바에서 이 평균이 μ를 빼고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눈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하면, 보통 G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 G라는 확률 변수는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X바에 대한 분포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추정과 검정을 10장에서는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에 대한 추론을 하는 과정을 좀 구체적인 상황을 좀 생각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도시에 있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의 전체의 모집단을 생각을 했을 때 그 모집단의 모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궁금하다고 하죠. 그때 그 전체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을 다 조사하기는 힘드니까 그 중에서 30명을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했더니 다음과 같았고, 이러한 표본으로부터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값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표본 평균, 표본의 표준 편차, 제1 4분위수, 중앙값, 제3 4분위수 같은 것들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것들은 추출된 특정한 표본으로부터 계산된 값이기 때문에 통계량의 관측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이 추출된 표본 하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 전체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의 즉 모집단의 평균, 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뮤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관심의 정도는 뮤의 값을 이제 하나의 값으로 이제 추정을 하기를 이제 바라기도 하고, 또 뮤의 값이 어느 범위에 있는지 뮤가 포함이 될 만한 구간을 이제 정하는 그런 것들도 관심이 있습니다. 1번, 2번을 각각 점추정, 구간 추정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리고 뮤에 대한 이제 가설을 수립을 하고 그 가설이 그럴듯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것도 뮤에 대한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의 그 뮤 값이 과거의 평균인 155와 다른지 같은지를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어떤 가설이 그럴듯한지를 판단하는 가설 검정도 우리가 관심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거의 그 표본 평균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조금 형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모 비율에 관한 실제적인 그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도시의 실업률을 생각을 하고 그 실업률을 P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P는 모집단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어떤 모집단에서 어떤 특별한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제 부분의 비율이 되겠죠. 자, 이 실업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그 도시의 모든 근로자들 그 노동 인구를 이제 조사를 해야 될 텐데요. 그렇게 하기는 힘드니까 이것을 이제 효과적으로 추측하기 위해서 노동 인구 중에서 적당한 수를 이제 추출해서 표본을 추출해서 그 표본을 바탕으로 해서 P를 추론을 이제 하고자 500명을 추출했더니 그 중에서 41명이 실업자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관심이 있는 P는 500분의 41은 아니고요. 500분의 41은 이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표본 비율이기 때문에 표본의 실업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500명을 추출할 때도 여러 개의 표본 중에서 어떠한 표본이 선택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표본 실업률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값인데요. 이 표본 실업률 자체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관심사는 그 도시 전체의 모집단의 비율인 실업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실업률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사항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P가 어떤 값일까? 라고 이제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즉, 하나의 값으로 추정을 이제 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뿐만 아니라 P가 어떤 범위에 있을지 그 구간을 이제 알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각각 점추정, 구간 추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점추정을 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이제 점추정에서도 그런 추정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개념을 같이 나타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표본 평균으로부터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을 하거나 점추정을 하거나 표본의 비율을 통해서 모집단의 비율 P를 추정을 할 때, 점추정을 할 때, 그 표준 오차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해서 그 추정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와 비슷하게 가설 검정도 우리가 관심 있는 비율 P에 대한 그 궁금한 것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즉, 어떠한 그 현재의 그 모집단의 실업률이 그 어떤 기준값과 비교했을 때 높다, 낮다 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고 그런 가설이 그럴듯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것도 P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모집단에 대한 그 추론을 생각을 하는 것 중에서 우선 순서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본 것은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추정이었는데요. 자, 이 추정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는 점추정, 그리고 그 값이 즉 모집단의 평균이 어떤 범위에 있는지를 우리가 추정을 하는 구간 추정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10장에서는 추정이든 검정이든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모수 추정을 하는데 물론 2절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모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물론 모평균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 비율이 되는 경우에도 같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값을 우리가 모수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그 모수에 대한 추정은 점추정과 구간추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점추정은 말 그대로 하나의 값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모수값을 구간추정은 모수가 있을 법한 범위, 즉 구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 구간추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점추정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점추정을 하거나 구간추정을 할 때 추정을 할 때 사용되는 통계량을 우리가 보통 추정량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추정량은 이제 통계량, 즉 확률 변수가 되는데요. 이 추정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표본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특정한 표본이 주어지면 그 특정한 표본으로부터 계산된 추정량의 관측 값을 우리가 추정치라고 해서 추정량과 조금 구분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경우에 추정량으로는 임의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표본 평균 X바가 추정량이 되겠고요. 그 추정치는 이제 어떤 특정한 표본이 정해졌을 때 그 특정한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표본 평균 값이 바로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앞의 예제, 즉 중학교 1학년 남학생 30명을 추출을 한 경우에 우리가 30명의 키를 우리가 다 그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값으로부터 X바의 관측치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표본 평균, 즉 주어진 그 추출된 하나의 표본으로부터 계산된 표본 평균이 160.2 정도가 나오게 된다면 그 값이 바로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표본 평균을 나타내는 말은 뭐 동일하지만 이것이 확률 변수다, 통계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할 때는 대문자로 나타내고, 이 값이 어떤 특정한 표본에 대해서 실제로 계산된 값을 우리가 표시하고 싶을 때는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로 나타내서 추정량과 추정치를 우리가 구분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추정을 할 때 이 추정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가 이제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 값을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러한 개념 중에 하나가 표준 오차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표준 오차는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x바라고 하는 것은 통계량,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선택된 표본에 따라서 값이 변화를 합니다. 즉, 지금은 한 표본은 160.2가 나왔지만 또 다른 30명의 표본을 추출하게 되면 158이 나올 수도 있고 163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값들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의 값을 추정을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정확하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려면 다른 표본을 선택을 했을 때 그 값이 심하게 변하지 않아야지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x바라고 하는 값이 어느 정도로 값이 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면 이 값이 어느 정도로 정확한지 부정확한지를 우리가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x바라고 하는 추정량의 표준 편차라는 것은 이제 x바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어느 정도로 값이 바뀔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로 우리가 표준 오차라는 이름을 붙여서 추정량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즉, 표준 오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추정량이 좀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탠다드 에러, 표준 오차라고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앞에 S와 E를 써서 표기를 이제 보통을 하는데요. X바의 분포는 그 모집단의 분포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X바의 그 표준 편차는 X바를 얻은 그 표본이 X1부터 Xn이 임의 표본인 경우에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물론 시그마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식에서처럼 표준 오차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대부분 그렇지 못한데 그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표준 오차를 우리가 알 수는 없고 표준 오차를 추정을 하는 정도로 우리가 그 만족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럴 때는 시그마를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를 모를 때는 우리가 추출한 임의 표본 x1부터 xn으로부터 계산한 표본의 표준 편차를 우리가 이용해서 시그마를 추정을 보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S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표준 오차를 추정을 이제 하게 된다면 루트 n분의 S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평균에 대한 점 추정을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모수는 모집단의 평균 뮤인데 이것을 추정하기 위해서 점 추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집단으로부터 이미 추출한 표본을 생각을 하고 그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표본 평균 x바를 생각을 해서 x바를 모수 뮤에 대한 추정량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x바의 표준 편차, 즉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에는 추정을 우리가 할 텐데요. 루트 n분의 s로 추정을 합니다. 물론 s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있는 x1부터 xn이라는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표본의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표본 x1부터 xn에 대해서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표본 평균과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 편차를 생각을 해서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한 다음에 그것을 n이 아니라 n-1로 나누고 그것의 양의 제곱근을 택한 것이 s,
표본 표준 편차였습니다. 자, 간단한 계산을 하나 해보는 예제를 생각을 이제 해보면 전기 퓨즈의 평균 수명을 추정을 하기 위해서 전기 퓨즈 중에서 40개를 추출을 해서 40개의 퓨즈의 수명을 측정을 해본 건데요. x1부터 x40의 값이 있을 텐데 그런 값을 측정을 한 다음에 다 더해 보니까 88, 제곱의 합이 212 였을 때 이 전체 40개가 아니라 어떤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런 퓨즈가 되겠죠. 그런 퓨즈 전체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를 점추정을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x바가 될 텐데요. 잠시만 한번 글을 써보죠. 뮤에 대한 이제 추정량은 이제 x바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x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률 변수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실제로 그래서 값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x바라고 하는 통계량, 추정량의 관측치를 계산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몰 x바가 되겠죠. 이 값은 m분의 서메이션 xi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0분의 88이 되겠죠. 자, 그러면 4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거는 2.2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준 오차는 스탠다드 에러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지금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추정을 이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s는 n이 40이니까 39로 나누어 주는 거고요. 서메이션 xi 빼기 x바의 제곱에 합을 39로 나눈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택하면 되겠습니다. s 제곱을 먼저 계산해 보죠. 자, 이것은 39분의 제곱의 합에서 마이너스 n 곱하기 x바의 제곱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 제곱의 합이 212라는 것을 이용하면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값을 한번 그러면 살펴보면, 자, x바, 스몰 x바는 2.2, 그 다음에 s 값을 계산해 보면 0.687, 그래서 추정된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s로 0.109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구간 추정을 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면, 모수가 포함되리라고 예상되는 구간을 제시를 하는 것인데, 그런 구간을 모수가 있을 법한 신뢰가 되는 그런 구간이라는 의미에서 신뢰 구간이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자, 신뢰 구간의 형태는 얼마부터 얼마 사이, 즉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를 우리가 제시를 하는 형태로 보통은 신뢰 구간을 선택을 합니다. 자, 물론 이때 L과 U는 어떤 구체적인 값이 아니라 앞에서 x바와 같은 통계량이 되고, 따라서 표본에 따라서 L과 U 확률 변수로서는 정해지지만 그 표본이 정해졌을 때 실제 관측치는 달라지는 그러한 특성이 있겠습니다. 자, 이때 실제로 우리가 이 모수를 포함을 하리라고 예상되는 구간을 제시는 하겠지만, 이 신뢰 구간 안에 모수가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표본을 선택을 하면 신뢰 구간 안에 모수가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표본을 선택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표본에 따라서 신뢰 구간 안에 그 모수가 실제로 포함될 가능성을 우리가 신뢰 수준 혹은 신뢰도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제 신뢰도로
뭐 95%, 99% 혹은 90%등을 많이 사용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참고로 100% 신뢰도가 100%인 신뢰 구간은 의미가 없다 라는 것도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그 표본을 선택을 이제 함에 따라서 아무리 어떤 표본 선택을 하더라도 무조건 그 모수를 포함을 해야 되는, 즉 100%의 확률로 모수를 포함을 하는 그런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은 플러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신뢰 구간이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러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뢰도가 100%면 물론 좋긴 하겠지만 이와 같이 모수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신뢰도를 우리가 약간 희생을 시키는 거죠. 희생을 시키되 신뢰 구간을 조금 더 그 의미 있게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이제 구하는 과정을 잠깐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뮤가 있을 법한 범위를 우리가 확률적으로 우리가 지금 신뢰도도 계산을 하면서 그런 구간을 찾기 위해서는 뮤에 대한 점추정량인 x바의 분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모집단이 정규 분포이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주어진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적인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이 경우에 당연히 뮤는 모르지만 모집단이 정규 분포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고, 그리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도 주어져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x바의 분포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표본의 크기에 관계없이 정확하게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자, 이러한 그 분포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x바가 이제 평균 뮤를 기준으로 해서 정규 분포를 따라서 확률적으로 값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 사실로부터 다음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표준화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표준화를 한 다음에 표준화를 한 확률 변수의 절대값이 어떤 값보다 작을 확률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거 지우죠. 잘못 써서. 자, 이 값이 예를 들어서 g의 2분의 알파라는 값을 생각을 해서 그 값보다 같거나 작게 나올 확률을 계산해 보면 1-알파가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용을 했었습니다. 이때 g의 2분의 알파라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썼는데요. 이 표현이 어떤 것이었냐면, 표준 정규 분포에서 중심은 이제 0일 텐데, 표준 정규 분포에서 상위 확률이 2분의 알파가 되는 기준값을 우리가 g 2분의 알파로 불렀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절대값이 g 2분의 알파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확률 변수를 g라고 쓴다면 이게 되겠죠? 자,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사이에 있을 확률이 될 텐데, 바깥쪽에 있을 확률이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일 테니까 대칭적이기 때문에 이쪽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은 1-알파가 돼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식을 이용을 한다면 요 부등식이 성립할 확률이 1-알파인데,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그 부등식을 뮤 입장에서 다시 써보면 x바 플러스 g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x바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에 해당하는 이제 부등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등식이 성립할 확률이 1-알파라는 뜻은 신뢰 구간으로서 왼쪽, 오른쪽 그 통계량을 생각하게 되면 그러한 신뢰 구간이 μ를 포함할 가능성이 1-알파가 되므로 신뢰도가 1-알파가 되는 신뢰 구간을 우리가 하나를 이제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신뢰도 1-알파인 신뢰 구간은 그 왼쪽 끝점이 x바 마이너스 g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오른쪽 끝점이 x바 플러스 g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우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등식을 이용을 했는데요. 자, 물론 이제 그 g2분의 알파, 일반적으로 g 알파라고 하는 그러한 기호도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표준전기분포에서 그 상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기준값을 g 알파라고 불렀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G0.05, G0.025, G0.005에 대해서 값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1.645, 1.96, 2.575 정도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원하는 그 신뢰도 1-알파가 되는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이 x바 마이너스 g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부터 x바 플러스 g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까지로 주어지는 구간을 생각을 하면 되겠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방금 한 것을 정리해보면 모집단은 정기분포가 되고 표준편차가 주어진 경우에 모집단의 평균 μ가 들어가 있을 법한 신뢰 구간을 신뢰도 100 곱하기 1-알파%의 신뢰도를 갖는 신뢰 구간을 구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x바 플러스 마이너스 g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타냈습니다. 자, 이때 그 x바는 이제 중심이 될 텐데요. 이 신뢰 구간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g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일 텐데 이 값을 오차 범위, 신뢰도 100 곱하기 1-알파%의 오차 범위라고 부르고 신뢰 구간의 중심은 x바, 신뢰 구간의 길이는 이 오차 범위의 2배가 되겠습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정보가 조금 더 있는 것일 텐데요.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아지게 하려면 결국 시그마가 작아져야 되겠고 혹은 g2분의 알파 값이 작아져야 되겠습니다. g2분의 알파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상위 확률에 해당하는 알파 값이 커져야지 되겠습니다. 알파가 커지면 신뢰 수준이 떨어지겠죠. 신뢰 수준은 1-알파가 되기 때문에, 즉 신뢰도가 희생이 되면서 신뢰 구간이 짧아질 수는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표본의 크기 n이 커지면 n이 지금 루트 n이 이제 분모에 있으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아질 텐데요.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그만큼 여러 가지로 코스트가 많이 발생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뢰 구간을 계산하는 한 가지 간단한 예를 생각을 해보면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8인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추출했더니 표본의 평균이 42.7이었다. 모평균 μ가 있을 판 95% 신뢰 구간을 생각해 보면 앞에서 우리가 구한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95%의 신뢰도이기 때문에 알파를 5%, 0.05로 택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과 같이 주어질 텐데요.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39.56에서 45.84라는 범위가 나오겠습니다. 혹은 중심인 42.7을 기준으로 한다면 42.7 플러스 마이너스 3.14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신뢰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95%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요.
우리가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정한 표본을 추출하기 전에 여러 가지 표본을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이제 표본을 선택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그 표본으로부터 계산된 신뢰 구간 안에 모집단의 평균이 포함될 가능성이 신뢰도인데요. 지금 39.56에서 45.86은 특정한 표본으로부터 구한 구체적인 하나의 그 신뢰 구간이기 때문에 이 안에 모평균이 포함될 확률이 95%는 아닙니다. 이 구체적으로 구해진 신뢰 구간 안에는 모집단의 평균이 포함이 되거나 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확률적으로 포함이 될 수도 있고 확률적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확률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즉 95%의 의미는 지금 표본을 또 다른 표본을 추출하면 이러한 신뢰 구간이 달라질 텐데요. 그 달라지는 신뢰 구간들 여러 개 중에서 평균적으로 95%의 신뢰 구간이 모집단 평균을 포함을 할 거다라는 그런 의미지, 특정한 하나의 신뢰 구간이 그 모집단 평균을 포함할 가능성이 95%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일단 시간이 뭐 한 40분 정도 지난 것 같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